인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한다라고 하면 포지티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앞선 강의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자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만을 이야기하면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자유가 아무에게나 가능할까요? 헌법에 그런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면 그 자유가 자동적으로 향유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극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말이 실감나게 다가올까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사상 양심의 자유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선거가 요즘 자주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가 있지요. 투표권으로 정권을 심판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을 국회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표권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정치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이 굶는데 투표소에 나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권리, 즉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한다라고 해서 또 국가가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권리자가 그 권리를 자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누릴 자유를 누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 혹은 역량입니다.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합니다. 독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자가 주인이지요.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허상입니다. 그것은 종이 위의 권리일 뿐이지요. 따라서 이 자유라고 하는 권리는, 자유라고 하는 인권은 이 권리 주체의 능력을 전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유는 바로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자유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능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국가라고 하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은 아주 무력하기 그지없습니다. 신체의 자유, 영장 없이는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가 달라져야 합니다.
소극적 자유에서는 국가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이 적극적 자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는 국가가 그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의 이 방향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복지 논쟁의 한창입니다. 그런 논쟁에서 어떤 입장을 갖기 위해서 자유의 의미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의존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노인은 자식에게 종속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제적 측면인데 이런 물질적 토대가 결국 우리들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합니다. 독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변호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종종 이혼 사건을 맡았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의뢰인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가인 저는 쉽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혼하면 그 의뢰인이 먹고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 당장 갈라서야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이 그 자유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여성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차하면 남편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해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보장되는 환경, 이것이 가능할 때 그 여성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지제도는 국가의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건강, 교육, 주거와 관련된 소위 사회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나옵니다. 건강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 이런 것들이 국가의 책임하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인 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권 향상을 목표로 삼는다면 어떤 나라든지 지향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헌법상의 그 사회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육권, 주거권, 건강권 이런 것들이 바로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이 적극적 의무 내용을 강조하게 되면 필시 큰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큰 국가는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세금을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것은 소극적 자유를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과 함께 가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갈등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쟁을 할 때 발생하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진보는 복지를 강화하려고 하고 또 보수는 그것이 자칫 시장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논쟁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몇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의 방점이 찍힌 미국식 모델, 또 이 적극적 자유의 방점이 찍힌
유럽식 모델, 또 유럽식 모델 안에서도 몇 가지 이 구체적인 모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모델은 이 강한 복지 모델을 통한 이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지만, 그러면서도 시민적 정치적 자유 영역에선 국가의 간섭 배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극적 자유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델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 저는 종종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존 사회에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이 의식되지 못하고 존중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이 적극적 자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존엄한 인격체로 봐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적극적 자유를 누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독일의 다빈치라고 불린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자신의 그 자화상입니다. 1500년에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자화상이 없었거든요. 듀러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그리던 시절에 화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것도 정면상으로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습니다. 그 모나리자는 정면 초상이 아닙니다. 정면 초상화는 이 시기에 예수 초상화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개 화공이 아닙니다. 하나의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저는 듀러가 이런 초상화를 그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당시 듀러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공을 화가라는 예술가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사람이었죠. 그는 귀족도 부러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르네상스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이런 르네상스는 역사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생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죠.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르네상스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누구의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바로 중세인입니다. 여러분은 르네상스인입니까? 중세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